안녕하세요.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 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첫 번째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입니다. 아주 자주로는 출제되지 않는데요. 이 내용이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재무제표 가정이 있는데요. 기업 실체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보고 기업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체의 가정이란 말은 기업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의 독립체로 존재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말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그만두는 것 말입니다. 경영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기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작성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말 그대로죠. 기업이 계속 존속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별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한다. 우리 회계기간 공부한 적 있잖아요. 1.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회계기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그랬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회계를 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 있다?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법적인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과연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 아니죠. 피해가기 힘들 겁니다. 아무튼 법으로는 재무제표의 작성은 경영자에게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구분 통합 표시의 원칙입니다. 구분해서 표시해야 될 것과 합쳐서 통합해서 표시할 것에 대한 말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하되 주석으로 따로 기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어려운 말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구분 따로 표시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해서 묶어서 표시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재무상태표는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 3,000원, 2,000원, 7,000원 이런 것들이 재무상태표에 쭉 나오게 되면은 보기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묶어서 하나로 표시해서 보는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합니다. 총액 전체 금액입니다. 자, 먼저 상계라는 뜻은 퉁친다, 쌤쌤한다, 없던 걸로 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었는데 다시 친구랑 밥 먹으면서 밥값이 10,000원 나왔습니다. 각각 10,000원씩. 이럴 때 내가 니한테 10,000원 준 거 있잖아, 그 돈을 가지고 네가 밥값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밥값 내는 대신에 빌려줬던 돈은 없던 걸로 하자, 퉁친다 또는 쌤쌤한다, 이런 것이 상계의 뜻이 됩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A라는 거래처에 100만원 받을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내가 물건을 상품을 100만원치 샀습니다. 그러면 받을 거 100만원과 그리고 사면서 외상 매입금이 100만원 있잖아요. 우리 없던 걸로 하고 퉁치고 재무상태표에 적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받을 거 100만원, 줄 거 100만원 이렇게 따로 적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1년 및 정상적인 영업 주기 기준, 결산일 전제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우리가 1회계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1년을 기준으로 현재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현금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 순서대로 적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잠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화면에 보시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아무 회차나 실기 화면 트시면 됩니다. 실행시켰어서 자, 여기 보시면 사실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산을 순서대로 적게 되면은 이렇게 당좌자산,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순서로 적게 되어 있고요.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순으로 적는 것을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랍니다. 다음 강좌는 아니겠지만 몇 강 지나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갑다 이런 게 있는갑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잉여금 구분의 원칙,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겁니다. 다음 미결산 항목의 표시 검지의 원칙, 그러니까 가지급금, 가수금 등 미결산 항목은 적절한 계정과목을 대체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즉 가지급금이라든지 가수금은 계정과목입니다. 계정과목이고 임시 계정과목이 됩니다. 이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계정과목 익히는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작성의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는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이었고요.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작성의 원칙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먼저 발생주의 원칙, 실현주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총액 표시의 원칙, 구분 표시의 원칙, 이 원칙들 자체가 이론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 이론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발생주의 원칙이란 말은 현금의 유입,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유출, 나가는 것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이렇게 발생주의의 원칙은 이렇게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현주의의 원칙,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내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습니다. 그때 돈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 외상으로 파는 돈은 조만간 받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실현주의 원칙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그렇죠, 수익,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돈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급여가 되겠죠.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급여가 매달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한 달치의 월급을 또는 그 다음 달 한 달치의 월급을 대응시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대응되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즉 퉁치지 않고 쌤쌤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도 조금 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구분 표시의 원칙,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각각 따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3점표제를 사용하는데요. 자, 요게 아마 낯설 겁니다. 우리 분개하는 거는 뒤쪽에 가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일단 그런갑다 정도. 자, 이렇게 차변에 현금이 하나만 딸랑 있는 것은 입금, 돈이 들어오는 거래로서 입금 점표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렇게 현금이 하나만, 대변에 현금이 하나만 딸랑 노는 것을 현금이 나간 거래로서 출금 점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대체 점표는 입금 점표와 출금 점표 이외의 모든 점표가 대체 점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실무에서는 입금 출금 점표보다는 대체 점표가 많이 이용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금 점표 출금 점표를 쓰지 않고 다 입금 점표도 대체 점표로 하고 출금 점표도 대체 점표로 입력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에서는 우리 3점표제에서 입금 점표, 출금 점표, 대체 점표, 틀린 점표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내실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장부의 종류입니다. 장부의 종류 너무 많습니다. 주요부도 있고 보조원장도 있고 보조기업장도 있는데요. 주요부가 실제로 주요부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보조부는 말 그대로 주요부를 보조하는 장부고 보조기업장은 이 보조부를 또 보조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 중에서 주요부 두 개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주요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들거나 어려우시면 그런갑다 하고 차근차근 넘겨가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갑에 악착같이 다 외우시려고 하시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나 예제문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익혀보시고 알면 정말 고맙고 모르시더라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 그러는데요. 이 질적 특성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비교 가능성, 네 번째 이해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주로 다루는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자, 목적 적합성에는 세 가지가 다시 있습니다.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는데요. 예측 가치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미래의 재무 정보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입니다. 피드백 가치는 당초 예측치를 확인,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피드백 가치가 되고요. 적시성이란 말은 제때 필요할 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의사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가 적시성이 되고요. 두 번째 신뢰성입니다. 표현의 충실성,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검증 가능성,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다수의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정보.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중립성,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이 아닌 편의 없이 중립된 정보를 제공. 다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즉, 목적 적합성이 맞으면 신뢰성은 떨어지게 되고요.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면 목적 적합성이 낮아집니다. 즉, 두 개는 서로 상충된다. 반대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너무 높여서도 안 되고 신뢰성을 너무 높여서도 안 되고 두 개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적절하게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기 4개 중에서 신뢰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3개와 하나를 섞어 놓습니다. 그럼 피드백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목적 적합성이 아닌 것은 하면서 이거 3개에 이런 게 하나가 섞여서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렇게 예제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종교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닌 적 솔직히 있습니다. 요즘은 안 다니고요. 하지만 제가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쓰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우리 사람들을 뭐 다들 행복하고 천국에 가게 죄를 씻어주고 천국에 가게 만들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때 흘리신 피, 예수님의 피는 빨간색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예측가치. 그 다음에 피, 예수님의 피니까 피드백가치. 적색이다. 빨간색이란 말이죠. 적시성.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르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제가 뭐 교회 다니란 말은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의 피도 빨간색이다. 파란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목적 적합성을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다 신뢰성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3개만 딱 기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 4개 중에서 신뢰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요. 이거 3개에다가 어떤 거 목적 적합성이 하나가 섞여서 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색이라는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에 이 말들은 요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읽어만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말도 중요합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했지만 목적 적합성만 높여서도 안 되고 신뢰성만 높여서도 안 됩니다. 요 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의 간단 설명입니다. 자,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계정 과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보고 계정 과목이 무엇이며 왜 이것을 공부하느냐 물어보신다면 계정 과목은 회계 나라의 단어입니다. 미국에 가면 영어 단어가 있고 중국에 가면 중국 단어가 있잖아요. 이러하듯이 우리는 회계 나라에 왔습니다. 회계 나라 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말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계정 과목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쯤에는 틀림이 없지만 한 번, 두 번 읽었다고 외워지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 보고 익혔다고 외워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여러분들이 익혀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수시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 계정 과목 외우시는 요령입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목소리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계정 과목 외우기, 계정 과목 외우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검색어에다가 계정 과목 외우기라고 치시면요. 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입문자용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좀 낮은 음질입니다. 잡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빨간 것들이 최근에 한 것으로서 잡음이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개는 4시간짜리, 한 개는 1시간, 8시간짜리 뭐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면서 들으려고, 아니면 뭐 쉴 때 틀어놓고 쉬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계정 과목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다 외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시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알아주시면 참 좋고 알겠는 거는 이해를 하시고 안 되시는 거는 반복으로 계속 들으시면서 익혀 가신다 생각하십시오. 먼저 당좌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은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자산, 즉 현금, 예금, 바드럼 등 이런 것들을 당좌 자산이랍니다. 자, 당좌 자산 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현금이고요. 현금성 자산은 그 자체는 현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으로 금방 바꿀 수 있는 것들 현금성 자산이랍니다. 현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주화, 동전 있죠? 10회 맞습니다. 이거 회계에서도 현금으로 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수표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수표, 자기합 수표, 타인 발행 수표, 이런 게 있습니다. 수표가 나오면 누가 발행했는가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다 당좌 예금이고요.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이고, 남이 발행한 수표는 다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합 수표는 수표법에 의해서 금융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상품 사서 사고 팔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합 수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서 발행하죠. 그래서 자기합 수표는 현금이 되는 겁니다. 우편환, 요즘은 거의 안 쓰죠. 옛날에 온라인이 안 될 때 우편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받았단 말은 이미 내 통장에 배당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하고요. 만기가 된 국채, 공채, 이자표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요 많지는 않으니까 요건 꼭 좀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당좌 예금, 아마 처음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예, 맞습니다. 자, 요게 당좌 예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보통 예금 통장 하나 있으시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금 통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본인이 직접 수표를 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당좌 예금 통장은 보통 예금과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입출금도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다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좌 예금. 여기 보면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당좌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은 수표를 발행할 수 없죠. 보통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수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있는 이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당좌 차월입니다. 당좌 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한 금액으로 결산 시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당좌 차월은 어느 정도 되는가 생각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보통 예금 통장 있죠. 보통 예금 통장 중에서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1000만원짜리 보통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0이라 하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찾을 수 있죠. 왜?
마이너스 1000만원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좌 차월이 바로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되는 금액도 지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한 금액, 이것이 당좌 차월, 즉 당좌 차월은 보통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통장이 바로 보통 예금 통장입니다. 만기가 없이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란 말은 요구할 때마다 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현금성 자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이며,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다른 계정과 다르게 아주 자주 출제되는 출제 빈도수가 높은 계정 과목입니다. 물론 이것들 따로 다시 정리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현금성 자산, 큰 거래 비용이 없으면서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전환이란 말은 현금으로 바꾸기 용이하고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이죠. 이 자체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이 자체는 현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 달라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되고요. 다음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회계에서는 1개월을 30일로 봅니다. 왜 2월달은 28일도 있고요. 3월달은 31일도 있고 6월달은 3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회계에서는 모든 달을 한 달을 며칠로 본다? 30일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또는 90일 이내인,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계정 과목,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두었습니다. 계정 과목이란 자산, 부채, 자본 등의 변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하여 계정에 부여된 현금 및 예금 등을 구체적인 명칭을 말한다. 자,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단기라고 했네요. 단기는 회계에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들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싹 다 한번 보십시오.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1년이 기준이 아니라 결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회계에서는 12월 31일이 결산입니다. 결산일입니다. 이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래서 오해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단기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지금 5월달입니다. 5월달. 자, 내년 3월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은 5월달 돈을 빌렸는데 내년에 3월달에 갚을 겁니다. 단기가 맞을까요? 단기가 아닐까요? 단기가 맞습니다. 1년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 5월달입니다. 지금이 5월달인데 내년 10월달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단기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단기가 아닐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단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기산일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언제부터 1년이 나면 지금 5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12월 31일이 100m 달리기로 따지면 출발선입니다. 여기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부터 1년이니까 내년은 무조건 단기입니다. 내년 5월달이든 9월달이든 12월달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1년입니다. 왜? 1년 단기가 돼요. 출발일이 언제라고? 올해 12월 31일이 기산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이니까 내년은 싹 다 1년 이내가 됩니다. 자, 내가 2월달에 지금이 2월달이다. 지금이 5월달이다. 지금이 3월달이다. 지금이 7월달이다. 돈을 빌렸습니다. 이 출발은 언제부터 출발한다고? 12월 31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100m 달리기로 따지면 자 출발선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몇 월 며칠? 12월 31일입니다. 내가 3월달 이 뒤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출발할 때는 어디로 다 모여야 됩니까? 12월 31일에 다 모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100m, 여기서부터 1년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다 1년 이내가 됩니다. 단기가 돼요. 그리고 내년 말고 훗내년이 되면은 그것은 다들 장기의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서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단기입니다. 단기가 되는데 1년 이내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식어가? 결산일로부터, 결산일은 언젠데? 올해 12월 31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점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단기 금융상품, 만기가 3개월이 넘고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단기 대여금, 돈 빌려주는 돈입니다. 1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갚아줄 조건으로 사용증서를 받고 금전을 빌려준 경우, 대여란 말이 빌려준 금은 돈입니다. 단기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단기 매매증권, 단기간 즉 1년 이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코스닥,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주식 있죠? 그게 바로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주식은 주식인데 만기까지 보유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단기간 내에 1년 내에 만기 도래 예정인 유가증권.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이 만기 보유증권 단기 투자자산 178번 이 당좌자산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갑다. 만기 보유증권과 이 두 가지는 그냥 한번 읽어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산회계나 전산세무에서 이 당좌자산으로 이 두 개의 만기 보유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정 과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쓰는 말도 있지만 거의 잘 안 쓰이는 이런 단어들도 있듯이 계정 과목도 자주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자주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이 아닌 단기간 1년 내에 처분 예정인 유가증권이 매도 가능증권, 말 그대로입니다. 여차하면 팔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아닙니다. 이 구분하는 거 따로 다 공부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정 과목의 간단 설명은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익혀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 놓아야지 다음에 기억이 난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반드시 외우시려고 외우신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들어서 익혀간다 생각하십시오. 자, 매출채권이네요. 매출채권 사실 중요한 겁니다. 매출채권, 상품 팔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매출채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을음이 있는데요. 외상매출금,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즉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 채권이란 말은 받을 권리, 그러니까 상품 팔고 돈 못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 받을 음입니다. 자, 요거는 상품 팔고 음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받을 이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음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외상 매출금은 상품 팔고 아무것도 없이 며칠 뒤에, 한 달 뒤에 돈 갚아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음을 받아 놓습니다. 채권 음을 받아 놓으면 뭐 이때 이 받은 음이 받을 음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받은 것보다는 좀 받은 게 낫겠죠.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한테 돈을 1000만원 빌려줬습니다. 여차한 이유로 빌려줬어요. 이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아주라고 빌려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 1000만원 빌려주는 대신에 차용증을 하나 적어달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돈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받으름이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 되지만 이렇게 엄을 받게 되면은 받을 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미수금, 미자는 아닐 미자, 아니다. 수는 받을 숫자, 금은 돈입니다. 우리 회계에서 계정과목에 이렇게 금자 놓는 거 있잖아요. 딱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돈이 됩니다. 못 받은 돈이 되겠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상품 매출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은 미수금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에서는 상품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상품을 팔고 돈을 엄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던 컴퓨터나 비품을 팔았습니다. 상품 말고 다른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미수금을 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상품 팔고 못 받으면 외상 매출금, 상품 말고 상품 이외의 것을 팔고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팔고 돈을 못 받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미수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수익, 못 받은 수익입니다. 수익의 예상이라 그러는데요. 자, 수익은 돈 받는 겁니다. 예상, 못 받은 수익이니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단기에 속하는 수익 중 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받지 못한 수익, 발생주의라 그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1년짜리입니다. 내가 8월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1년 뒤에 8월 1일 날 가입했고요. 내년 7월 31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겁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자, 그러면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9개월이죠. 요게 5개월이네요. 5개월 동안 이미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됐겠죠. 하지만 이자는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이자는 언제 받습니까? 7월 31일 날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수수익. 7월 31일 날 받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의 예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선급금, 선생님 할 때 먼저란 말입니다. 급자는 다 주는 겁니다. 금은 다 돈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등의 구입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그래서 선급금은 계약금 먼저 주는 것을 선급금이랍니다. 반대말도 있겠죠. 선급금의 반대말은 요 급자가 수로 바뀌면 됩니다. 수로 바뀌게 되면 선수금, 그러면 먼저 받은 돈이 되겠죠. 그럼 계약금 먼저 받은 겁니다. 이렇게 계정과목의 구조를 조금씩 아시면 참 쉽습니다. 자, 미수금도 한번 봐요. 미자가 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아닌 거, 못한 거, 아닐 미. 그 다음에 수는 받는, 금은 돈입니다. 숫자의 반대말이 뭐? 급입니다. 급. 그래서 미급금은 없고요. 미지급금이라고 있어요.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의 것을 사고 돈 못 줬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미지급금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파십에서 이거 지금 당장 다 외우시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고요. 계정과목 구조가 이해가 되면 그런갑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선급비용. 자, 먼저 준 비용입니다. 비용의 영인입니다.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 차기. 자, 차기란 말은 내년을 말합니다. 다음 년 차기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가 되고 발생주의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자, 보험료입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을 8월 1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주로 1년 단위잖아요. 7월 31일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 자, 그러면 8월 1일 날 보험료를 줬는데요. 이거는 언제까지? 내년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만큼 더 줬습니다. 이렇게 먼저 줬다고 선급비용을 하는 표현을 씁니다. 소모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입니다. 소모품 말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건데요.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면은 소모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되고요.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소모품비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급금, 알 수 없는 지급, 주는 금, 돈. 그러니까 돈을 주기는 줬는데 무슨 용도인지 모를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금전의 지급이 있으나 그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처리하는 계정 가지급금. 주로 출장 갈 때, 왜 출장 갈 때 돈을 어림잡아 주는 거 있죠. 출장 가서 얼마 쓸지를 모르니까 어림잡아서 주는 것을 가지급금.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게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현금 과부족. 자, 이거 현금 과부족 읽으시면 안 됩니다. 현금은 현금이고요. 과는 과하다, 넘치다는 뜻이고, 부족은 모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장부상의 돈과 실제 돈이 항상 같아야 되는데, 이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장부상의 돈과 실제 돈은 일치해야 됩니다. 이때 일치시킬 때 사용하는 임시계정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돈이 남아도 현금 과부족, 돈이 부족해도 현금 과부족입니다. 장부상 현금과 금고상 현금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금고상 금액으로 일치시키는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있는데요. 금고에는 돈은 지금 100만원 있습니다. 100만원 있는데 장부에는 130만원이 있어요. 30만원이 모자라죠. 이럴 때 뭐 장부상의 돈으로가 아니라 현금을 기준으로 돈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럴 때 키 맞춰줄 때 현금 과부족. 아무튼 회사 실제 돈과 장부상 돈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시킬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며, 이런 계정 과목들의 얘는 뒤쪽에서 다 나올 겁니다. 지금 회사에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부가세 대급급,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서는 안 나오죠. 말 그대로입니다. 급자가 나왔으니까, 부가세는 여러분들 VAT 아시죠? 물건에 10% 있는 거, 대급, 급자가 나왔으니까 뭐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물건 사면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10%, 물건 가격의 10%가 부가세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상품, 원재료, 비품등 등 물품 구입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로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부가세 납부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선납세금. 자, 말 그대로죠.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세금은 세금인데 선납이잖아요. 먼저 낸 세금입니다. 법인세, 중간연합세, 이자수익 등 중 원천징수 당한세.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1000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몇 달 있으면 이자가 나오겠죠. 이자를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통장에 이자 하면서 찍혀 나와요. 과연 이 이자가 실제 내가 받을 이자가 다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자가 100만원이 발생하면 내한테 이자를 100만원 다 주느냐? 아닙니다. 이자, 소득세 15.4% 떼고 줍니다. 그때 강제로 떼인 거 있잖아요. 원천징수 당했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다? 선납세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계에서는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저하고 만나는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근로자다 생각하시면 회계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 사장이고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계에 접근하셔야지 다 맞아떨어집니다. 내 월급 받는 사람인데요 라는 순간 그 생각이 드시면 회계는 틀리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사장이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내용을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